1장 파도 소리 속의 마지막 부탁.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의 바람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 폭풍이 몰아치던 그 밤, 등대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검은 괴물 같았어요.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박혜송 선주님을 등에 업고 등대를 빠져나올 때 선주님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병마와 싸우며 살을 다 빼버린 몸이었죠. 하지만 선주님이 제 귀에 속삭인 그 말은 무거웠어요. 도연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선주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선주님을 더 꽉 붙잡았어요. 40년 동안 이 등대를 지켜온 제가 마지막까지 선주님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등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오래된 비밀 창고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선주님이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해도들과 항해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선주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낡은 나침반도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침반이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될 줄은요. 선주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선주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선주님의 손은 제 어깨를 떨리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등대의 불빛이 폭풍 속에서 깜빡이며 마지막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선주님을 등에 업고 해안가로 내려가면서 저는 문득 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겨울, 그 역시 이런 폭풍우 치는 날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때도 저는 이 등대에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기다렸었죠. 도연씨, 선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안 돼. 선주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주님의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런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실망과 걱정이 뒤섞인 그런 얼굴 말이에요. 등대를 완전히 벗어나 해안도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등대는 여전히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불빛이 이제는 저 없이도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선주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치고 있었지만 어쩐지 전보다는 잠잠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주님이 남긴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이 알면 안 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2장 파수꾼의 지난 세월. 저는 23살부터 이 등대를 지켜왔습니다. 갓 결혼한 신부였던 제가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을 때 박혜송 선주님은 이미 마을의 어른이셨어요. 그때 선주님은 50대였는데 바다에서 번 돈으로 선박 여러 척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죠. 선주님은 처음부터 저희 부부를 각별히 챙겨주셨습니다. 등대지기는 외로운 일이라며 자주 올라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이며 조류가 바뀌는 시점이며 어떤 날씨에 조심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도연이, 바다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기분이 좋을 때는 고요하지만 화나면 무서워지지. 선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른의 당연한 조언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26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 선주님은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일이 막막했던 저에게 용기를 주셨죠. 도연아, 내가 이 등대를 지키는 한 이 마을은 안전할 거야. 등대지기는 단순히 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주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주님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어선 한두 척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배들을 늘려나가셨죠. 원양어업까지 손을 뻗치시면서 이 작은 해안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선주님의 자식들은 달랐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모두 도시로 나가서는 명절에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주님은 그럴 때마다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연아,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아버지 마음은 왜 이렇게 걱정스러울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아들 하나를 키우는 입장이라 선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등대에는 선주님이 평생 모아온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해도와 항해 기록들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이 바다를 누빈 모든 배들의 기록이 거기 있었죠. 선주님은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바다의 역사야. 언젠가는 박물관에라도 기증해야 할 텐데. 선주님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며 오래된 지도들을 쓰다듬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선주님이 얼마나 이 바다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 창고에 보관된 자료들은 정말 귀중한 것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숨겨둔 문서들, 한국 전쟁 당시의 피난민 기록들, 그리고 이 지역 어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 말이에요. 도연이만은 이 창고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들을 잘 보관해줘. 몇 년 전 선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낡은 나침반을 건네주셨어요. 그 나침반 뒷면에는 11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선주님은 그냥 기념품이라고 하셨죠. 시간이 흐르면서 선주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나이에 바다 일을 계속하시는 것도 무리였어요. 하지만 선주님은 끝까지 바다를 떠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선주님의 깊은 눈동자에서 무언가 간절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는 말이죠. 삼장 폭풍 전야. 선주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건 지난 가을부터였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맏아들 박민수 씨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며 자주 내려왔습니다. 둘째 박민호 씨는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고 막내딸 박수진 씨는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편안하게 쉬셔야죠. 민수 씨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그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진 씨가 오빠들에게 물었어요. 이 앞 부두 땅만 해도 시가로 몇십억은 될 거야. 요즘 해안가 개발 바람이 불고 있잖아. 민호 씨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선주님은 점점 더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대 지하 창고. 나침반 숫자를 잊으면 안 돼. 1107을 기억해야 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주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식들은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이 선주님 방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재산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등대 같은 것도 이제 필요 없잖아요. 요즘은 다 전자장비로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선주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선주님의 반응이었어요. 안 돼. 등대는 도연이가. 선주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주님이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자식들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겠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여기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선주님을 격리시켜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려 한다는 걸요. 선주님의 눈빛에서도 그런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도연 씨, 선주님이 자식들이 없을 때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준비해둔 게 있어. 하지만 아이들이 알면 안 돼. 그때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선주님이 계속 중얼거리던 등대 지하 창고와 나침반 숫자가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는 걸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더 무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등대 꼭대기에서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선주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도연아,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모두 말이야. 이제 바다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장 어둠 속의 감금. 자식들이 선주님을 데려간 곳은 마을 외곽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원래는 어구를 보관하던 곳인데 몇 년 전부터 쓰지 않아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그런 곳에 선주님을 모신다니 정말 말이 안 됐죠. 저는 매일 그 창고 앞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는 낮에, 민호 씨는 저녁에, 수진 씨는 밤늦게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문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녹슨 철문 위로 덩굴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깨진 유리병 조각들과 낡은 어망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저는 용기를 내서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선주님이 걱정되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기침 소리였습니다. 선주님의 기침 소리를 40년 동안 들어왔던 저는 그것이 선주님의 소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선주님,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목소리라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창고 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 씨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됐습니다. 누구 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한동안 더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낮에 다시 가봤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식들이 선주님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창고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쪽 상황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서류를 들고 있었고 민수 씨가 선주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선주님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민호 씨가 뒤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싫다고. 선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거부 의사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때 선주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셋이나 되는데 63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 씨가 말했지만 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우신 거야.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지. 선주님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선주님이 돈을 가져다주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다시 가봤을 때 선주님의 손등에 멍이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다가 생긴 상처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선주님을 이런 곳에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믿어줄까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남이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등대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선주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등대 지하 창고, 나침반 숫자, 1107.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주님에게는 더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폭풍을 견뎌냈어요. 이제 또 다른 폭풍을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선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시간이었죠.